미국도 보니까 틱톡 금지하는 것 같고 중국도 보니까 페이스북 막고 있고 뭐 유튜브 막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니 우리도 한번 막아볼까.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 여기서 라인이 만약에 이제 거의 일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라인은 대만하고 태국도 같이 일본이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가. 동남아까지 우리가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서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쯤 되겠네요.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13년 전에 일본에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키워왔는데 지분 팔고 나가라. 일본 정부가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정보 유출이 문제라는데 지분을 팔면 정보가 보호될까요? 일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라인 사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분을 팔면 정보가 보호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상관없죠. 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얼굴을 긁으면 다리가 시원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라는 게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의 네이버라고 해요. 네. 어떻게 한국 회사가 일본 국민 메신저의 주인이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가 이제 2010년 이전에부터 이제 PC 시대부터 이제 데스크탑 시대부터 성장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은 한국 시장만으로는 흔히 말하는 빅테크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훨씬 더 경제 효과가 나는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로서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진출해왔었던 거고 네이버는 사실은 2010년대 전후로 해서 한번 진출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검색 서비스로 진출했다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곱씹으면서 어떻게 여기서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난 거예요. 네. 그때 마침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선으로 직원들하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이 2011년은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무선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방해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선 통신망을 빨리 일본에서 서비스를 해보자. 그러면서 당시 이미 카카오톡도 사실은 일본에 진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인이라고 해서 개발은 이제 당시 이제 한국의 첫눈이라는 개발 회사를 갖다가 네이버가 인수하고 거기에 있는 대표님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디자인이나 UI, UX를 일본 분들을 고용을 해서 대단히 일본 친화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이 성공의 포인트가 되면서 당시 카카오톡도 일본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을 누르고 그리고 일본 다른 기업들 누르고 빠르게 국민 메신저 서비스로 성장을 했고 일본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 시장도 우리는 작으니 우리는 대만도 나가고 태국도 나가고 그래서 동남아를 계속 진출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대만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도 높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 메신저 서비스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가 모빌리티도 연결하고 택시도 연결하고 카카오페이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대단히 일종의 슈퍼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기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세금도 낼 수 생활이 있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세금 네. 우리도 뭐 세금도 낼 수 있고 뭐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메시지 오고 사실 모든 거를 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생활을 많이 정리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보세요. 네. 인증을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네이버 라인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뭔가 일본 사회의 중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 한국 기업 같아라고 생각하니 일본 정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 국가주의라든지 데이터 주권이라는 거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특히 또 보셔야 될 것은 이러한 공격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라인과 경영진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네 한국 기업인데 왜 자꾸 일본에서 장사하려고 하고 라인은 일본 기업이야 한국 기업이야 이런 막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그때 이해진 의장이 답변했거든요. 경영진들도 여기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법적으로도 일본 회사고 그냥 일본 회사다. 다만 여기에 초창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왔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계속되는 일본 측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의 그 간편 결제인 카카오페이처럼 네이버에도 라인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만이나 태국에서는 거의 시장 1위 사업자인데요. 일본은 이 재팬 야후 재팬이라는 데서 페이페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걸 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대결하는 것보다는 그래 야후 재팬하고 또 이게 소프트뱅크라는 손정희 씨가 갖고 있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한번 판을 더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에 이제 지분 50대 50으로 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을 합병하고 또 야후 재팬 밑에 있었던 페이페이라고 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라인페이를 갖다가 통합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한 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런 것들이 교두부가 되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진출하는데 네. 우호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일본을 진출하고 동남아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라인은 교두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이 못마땅한 거죠. 혈관처럼 깔려있는 그 망을 타고 한국의 서비스들이 그냥 거의 무혈입성할 수 있다. 이걸 네. 좀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고깝게 본다 이런 얘기인데 네. 현재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 여기는 네.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라는 것은 소프트뱅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트홀딩스라고 해가지고 100%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라인하고 합병하면서 제트홀딩스 지분을 갖다가 50대 50으로 똑같이 갖고 근데 그 위에 또 A홀딩스라는 것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50대 50 가진 건 아니죠. 제트홀딩스에는 다른 상장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트홀딩스의 지분을 65% 갖는 64.5%지만 65% 갖는 A홀딩스라는 걸 만들고 A홀딩스를 갖다가 딱 소프트뱅크가 50% 네이버가 50%. 그래서 이 A홀딩스가 Z홀딩스를 65%로 지배하고 Z홀딩스 산하에는 라인도 있고 야후 재팬도 있고 또 페이페이도 있고 여러 서비스들이 계속 있는 거죠. 지주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반반씩 넣는 구조로.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인사권은 경영권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분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는 경영권 보통 경영권은 이쪽에 줘 할 때 지분 구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분 구조가 변하지 않아도 경영권은 이미 일본에서 가지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사회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다수를 있고.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일본 정부가 우리가 보기에 어색한 걸 그들이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네. 자기들도 하라면서 어색할 텐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국민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좀 한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되게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한국에 대한 반감들이 일본에는 특히 보수 정치 세력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라인이 계속해서 가장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서비스가 한국에 의해서 와서 만들어졌고 한국이 지분을 50% 갖고 있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거꾸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저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심지어는 중국 서비스가 만약에 위챗이 와가지고 카카오톡이 지분을 50% 가져갔다 그래도 사실은 반감은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이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 국가주의로 빠지면서 미국도 보니까 틱톡 금지하는 것 같고 중국도 보니까 페이스북 막고 있고 뭐 유튜브 막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니 우리도 한번 막아볼까.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 여기서 라인이 만약에 이제 거의 일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라인은 라인의 경영권을 가져오고 소유 지분을 많이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은 대만하고 태국도 같이 일본이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가. 동남아까지 우리가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출하면서 이미 동남아 시장은 지금 중국 서비스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일본이 크게 시장을 일본 넘어서 뒤처져 있는 일본에 사실은 IT 산업은 일본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니, 야후도 일본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 그렇죠. 태생이 다 외국인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사실은 또 이러한 디지털화가 대단히 조금 속도가 느린 사회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장악을 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무언가 판을 좀 크게 그려보고 싶은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야,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죠? 동남아에 일본이 물리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동차 다 일본 차잖아요. 네네. 차를 팔아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길이 없다. 그래서 고속도로 깔아주면서 차를 팔았습니다. 이번에도 깔려있는 고속도로를 통째로 먹겠다 이런 네. 느낌이 있는 건데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 이번 라인 사태가 좀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NTT라고 해서 일본의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규모도 뭐 2천만 명, 3천만 명 이런 유출 사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겨우 물론 겨울에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 51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고 또 하필이면 그것이 일본의 기관망을 쓴 것이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일본의 라인의 어떤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쓴 것도 이제 불만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도 국내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서도 여러분 시장 점유율 1위가 네이버가 아니라 아마존 AWS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고 3위가 구글이고 4위가 큰 차이로 네이버거든요. 네이버도 국내 시장도 성장해야 되지만 일본 시장 들어가야 되고 동남아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사고들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커들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N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명령조차가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법제도를 개선해서 물론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20배가 더 크고 그러더라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좀 더 엄하게 하겠다. 그럼 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법제화해서 공평하게 모든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개인정보법은 개정을 안 하고 사실 개인정보법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틱톡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마치 이 미국인들의 틱톡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명확한 물증이 있는 양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은 정치적인 의도가 법리적인 논리를 갖다가 뛰어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미국의 앱들이 서비스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좀 이런 식의 어떤 갈등들이 가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경제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논리라기보다는 대단히 이기주의적이고 국가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발상들에 특히 어떤 정치적인 보수적인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서 특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룰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려와 분노를 증폭시켜서 편을 가르는 방식이 참 손쉬운 네. 이게 전형적인 그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과거에는 식민지 시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NTT 니시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 928만 건이 네.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1000만 건. 네. 심지어 유출 기간이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이고 라인 야후는 2023년 9월에서 네. 10월까지 한 달 동안 한 달. 52만 건. 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법의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 맞지 않는데 이게 논리 가지고 하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한다. 이게 각국의 디지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지 디지털 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실 빅테크들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유럽은 메이드 인 유럽이 전혀 없어요. 유럽의 모든 서비스는 사실 미국 서비스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데이터들이 유럽 국민들의 데이터들이 지금 미국 서비스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한두 개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서비스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티파이라고는 음악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메일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이 다 미국 거예요. 이러다 보니 뭔가 유럽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신흥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에 워낙 강력하다 보니 큰 업체들이다 보니 신흥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경쟁의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정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은 유럽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러한 정서들이 사실은 조금씩
뭐 국경을 넘으면 뭐가 그러니까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의 어떤 심리가 존재하는 거고 또 이참에 또 미국에서 또 틱톡을 금지했던 법안이 지금 이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데 이 법안의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 보호 어플리케이션 법안이에요. 외국의 적이요. 예, 에너미. 저기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뭐냐면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 4개국이에요. 아 그러면 일본은 네이버한테 그러면 안 되겠네요. 동맹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마치 같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의 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걸 해도 미국 법원에서 사실 이 법안은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4년 전에 행정명령 지금 일본도 지금 행정명령이잖아요. 트럼프가 2차례 행정명령을 통해서 틱톡을 금지하고 강제 매각이죠. 금지라기보다는 강제 매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법에서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이 무효가 됐어요. 과거에 화웨이 서버 백도어 사건도 비슷하게 결론이 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도 외국의 적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1억 7천만 명이 있는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증빙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리적 논쟁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본에서 저는 이거 쫄 필요 없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본이 행정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자본주의에 관련된 경쟁법에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고 강매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압박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대가를 줄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일본의 유사한 서비스가 전혀 없던 시절에 대단히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이 서비스를 키워내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도 들이고 그러면서 경쟁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충분히 더 좋은 서비스로 일본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어렵다는 대만과 어렵다는 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파견하고 돈을 투자하고 서버를 투자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잘 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초반에는 망할 수도 있는데도 기업은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뱅크가 보상할 문제도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걸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지 법안으로 가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일본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안으로 만들기엔 좀 부끄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은 뭐 한국 정부가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국민들께서도 되게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이런 거는 좀 더 저는 네이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당당하게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물론 저는 이해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미 이런 공격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미리 고민했을 거고 법리적 자문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리적 자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국민 정서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교두부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한국의 IT 기업이 한국 시장만으로 크게 성장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전례가 되면은 우리는 일본 시장 앞으로 진출 못하는 거고 우리는 태국 시장 진출 못하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일본 가겠다 그러면 뭐 갔다가 어차피 뺏길 건데. 아 그리고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 보면 태국, 대만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전례를 만들면은 아시아에서 그리고 이런 앞으로 IT에는 국경 없는 서비스들이 가능하고 손쉽게 가능한 서비스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어려운 어떠한 전례를 아주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 그렇고 사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룰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도 일본 기업이 들어와서 교두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공정한 존재하는 법에 의해서 법리로 하는 것이지 국민적인 정서나 정적인 정서로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좀 더 큰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아시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네이버가 생각을 못하지 않았겠죠. 당당하고 싶다. 나는 쫄고 싶지 않다 생각했을 텐데 어떤 나라에서 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건 그 나라 정부하고 관계가 좋아야 원활하잖아요. 그리고 정보보호나 IT 관련해서는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 지도이지만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행정 지도라는 것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이거 행정 지도를 한 곳에 그 총무성이라는 곳이잖아요. 이 총무성이라는 곳의 위력이 정말 저는 일본의 이 장관 부처가 왜 이런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무성이 우리 식으로 하면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를 합친 거예요. 어우, 메가 부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의 핵심 부처인 거 가장 권력이 센 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재무성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이 경제를 관리하고 또 행정안전부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라도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돼 있지만 그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의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다 담당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막강한 그러니까 즉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안이 아니라 행정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이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좀 더 성원을 보내주셔야 되고 한국의 여론들이라든지 한국의 정부들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가 그러니까 사례가 아주 안 좋아지면 앞으로 어떠한 기업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일본 진출에 대해서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남아 시장도 쉽지 않아지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축으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러한 책임성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자신들이 마청으로서 먼저 가서 이 시장을 열었으면 마청이 그렇게 무너지면 뒤에 있는 동생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유, 눈밭에 발자국 함부로 내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이러한 역사적 책임도 네이버가 그 어깨의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게끔 저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이버 얘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요. 네이버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속상한 분들 계시겠지만 혼낼 건 우리끼리 혼내고 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쭉 지켜보면서 또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